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는 금융혁신 세미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이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소중한 인사이트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와 함께 라운드 테이블 발표 그리고 토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 전북 카카오 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한동욱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네, 그리고 역시 토스 인사이트 홍기훈 소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이청우 운영 총괄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이스 신용평가 이정현 수석 연구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금융혁신 세미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시죠. 첫 번째 발표는 홍기훈 토스 인사이트 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입니다. 제가 학교를 휴직하고 토스의 경영연구소인 토스 인사이트의 소장으로 와 있는데요. 네, 팔자에도 없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되게 핫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토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스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회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이 시장을 가상자산 시장을 처음 봤던 게 2013년부터였어요. 2013년 초에 비트코인이 100달러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인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쵸? 아직도 맨날 혼나고 있어요. 너는 그때 코인 하나 안 사놨냐 이러고 혼나고 있는데 그때 나름 박사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썼고요. 더 배 아프게도 그 논문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12년째 이 시장에 잡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데는 사실 뭐 맥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사실은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었거든요. 비트코인 백서가 2009년에 이제 나왔는데 그 비트코인 백서에도 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이 인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미래 화폐 아니면 미래 금융시장에서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요.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화폐나 지급결제 그리고 금융과 자본시장을 이 가상자산에서는 섞어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융이라는 게 사실 지급 결제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원화나 아니면 달러나 뭐 유로나 뭐 이런 것들은 화폐고요. 그 화폐들은 지급 결제를 위해서 물건을 살 때 가치를 지불하는 교환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금융이라는 기법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금융산업에서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금융 기법들은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할 때 그 자본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업과 화폐는 사실 하나가 아닌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그 개념이 이렇게 섞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처음부터 우리가 ICO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쓰였기 때문인데요. 그걸 우리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코인들을 발행을 해서 프로젝트의 자본 조달을 했었고요. 그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도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용처는 다른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달러다라고 딱 지금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를 봐도 이게 달러가 아니면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에도 이제 달러도 아니고 기존의 무엇도 아닌 새로운 무엇인가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거를 외환이나 아니면 환으로 보기에는 존재 이유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물음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캐주얼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새로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얘기를 조금 조합을 해서 도대체 그럼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이슈가 가장 중요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요,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첫째 민간 주체가, 이게 중요합니다. 민간 주체가 발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분산원장 상에서, 세 번째가 담보 또는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치가 유지되고 결제 완결성을 지닌 디지털 토큰으로 구체적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 5가지의 이 성격이 만족이 돼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간 주체가 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주체가 발행을 하다 보니까는 탈중앙화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민간 주체가 발행을 한다고 이게 탈중앙화 거냐라는 데도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은행이 자기 신용을 담보로 화폐를 창출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만의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민간 주체가 발행한다고 하니까 마치 발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화폐 아니면 다른 가치 있는 물건들을 담보로 신용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게 지금 은행들도 하고 있는 업무다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게 화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규정의 틀 내에서 신용을 창출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새롭거나 뭐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는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이 발행을 한다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규제기관들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규제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학계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간이 발행을 한다라는 그 발행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을지언정 민간 신용 창출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분산 원장을 활용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요. 분산원장 기술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셨지만 옛날에는 분산원장이 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분산원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우리 그 자본시장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아니면 여러 산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원장을 특별히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분산원장을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해야 한다는 게 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건 왜 분산원장을 사용해야만 하는가라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스타벅스 포인트 쓰시잖아요. 스타벅스 포인트는 스타벅스 내에서는 정확히 원화랑 똑같은 역할을 하나 이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산원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포인트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분산원장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이 조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치 보장 메커니즘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3,800억 개라 그러나요? 3,700억 정도를 우리가 무이자로 스타벅스의 그 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 보장 메커니즘은 스타벅스의 신용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것과는 다르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액수만큼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그 가치를 보장하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발행을 하는 주체의 신용이 아닌 그 담보물에서 이 가치를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코인런, 즉 뱅크런과 비슷한 코인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이제 3개월 이하의 국채를 가지고 담보를 잡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안정적 가치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담보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 또는 통화 대비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완결성이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소유권 이전이 코인이 발행한 원장상에서 바로 완료돼서 별도의 청산 과정 및 결제 기관을 경유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원칙적으로라고 써놓은 이유는요. 이것도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결제 완결성이라는 게 또 과연 핵심 속성일 것이라냐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의 가상자산들이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이 돼서 가치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물건들이었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고 같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화, 현재로서는 달러의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달러 대신 쓰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사 개념들과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현재 핫합니다. 너무 핫해서 끓을 정도로 핫한데요. 발행량은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를 한 25년 7월에 2,555억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24년 기준으로 15.6조 달러고 25년은 훨씬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크게 한 4가지 시기로 나눠서 보는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입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큰 뭐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USDT하고 DC가 출시가 됐었고 뭐 이제 발행이 돼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시기고요. 2020년부터 22년 4월이 이제 확장기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나서 저금리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디파이 시장 규모가 성장했고 거리두기 정책 장기화로 메타버스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을 했고 동시장의 투자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규모가 크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저러한 가상자산들을 거래하기 위해서 달러 대신 쓰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테라루나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50조 원에 이르는 시가총액 증발이라고 했지만 시가총액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거래가 곱하기 총액이 50조라는 거지 실제로 들어갔던 유동성이 50조는 아니죠. 그리고 22년 11월에 FTX 거래소 파산에 따른 66조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침체기가 왔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쓰였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 자체, 그 거래량 자체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4년 초에서 현재 이제 23년 중순 이후 EU의 미카 법안 발효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해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우호적 발언 등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붙여보면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과정은 그 가상자산 시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사용처는 가상자산 거래인 거죠. 분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하면은 자산 증거 담보형이 있고요, 무담보형이 있는데요.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사실상 무담보형은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형은 더 이상 쓰이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상품형 자체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품형도 설명을 하지 않고 법화형과 가상자산형으로 나뉘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상 법화형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나 아니면 원화나 뭐 그게 어떤 화폐가 됐건요, 통화가 됐건 엔이나 뭐 법정화폐 표시 현금성 자산, 뭐 예금이나 당국채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들, USDT나 USDC와 같은 것들이 사실상 저희의 관심의 안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가상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테더 같은 경우에도 담보물 안에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국채만 갖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상 요 가상자산형이야 법화형이야 이거를 나누는 게 막 엄청나게 큰 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경제 위기나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둘을 일부러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직까지 사실 이게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냐가 아마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눠 보면은요, 크게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쓰이는 것과 실물 경제 및 전통 금융에서 쓰이는 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는 실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고요. 실물 경제 및 전통 금융에서 쓰인다라는 거는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는 액수가 가장 많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축통화로 USDT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이유는 달러로 거래하는 게 비싸요. 수수료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특근법이 있다 보니까 모두 실명 계좌랑 연동이 돼 있고요. 모두 실명 계좌랑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원화로 거래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원화 거래 수수료도 매우 낮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거래하면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그거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특히나 테더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플랫폼 활용 수익 창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금융 플랫폼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거를 이자 농사라고 부르죠. 디파이에서 쓰이는 그 비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물 경제와 전통 금융의 사용처에서 이제 약간 좀 갈리는데요. 해외 송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거래 결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주장은 많이 되고 있으나, 저희도 이번에 보고서를 쓰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추정해 봤거든요, 수치들을. 근데 기사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현재 상거래 결제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받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지까지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는 법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소유할 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상거래를 하는 법인들의 경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대금으로 받으려면 개인의 계좌로 받아야 되는데, 개인의 계좌로 받았을 때 문제는 세금은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이며, 법인의 돈인데 개인이 받은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이슈들이 다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로서 법인의 상거래 결제 대금을 개인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령하는 거는 쉽진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뉴스에서 뭐 상거래 결제로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고요. 도대체 뭘 보고 저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저게 증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국세청에서 탈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이슈는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C2C죠. 개인과 개인 간의 해외 송금은 말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로 바꾸거나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달러는 아니죠,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업비트나 아니면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는 다 실명 계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상에 다 잡혀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수치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치가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2015년 7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쓰이고 있냐 쓰이고 있지 않냐를 놓고 보면은 가능성은 있을 법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 결론이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달러화 투자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죠. 그리고 테더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개념은 역시나 아닌 게요. 이제 중남미 국가들의 예를 들어보면 예전부터 이중화폐제를 많이 썼습니다. 자국의 화폐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자국의 화폐의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 이들은 자국 화폐, 페소죠 일반적으로, 자국 화폐와 달러를 동시에 쓰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이거를 이중화폐제라고 불렀거든요. 꼭 이중화폐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커런시를 나눠서 합쳐서 쓴 다중화폐제도 존재를 했는데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개인들이 달러를 확보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졌고, 그러다가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달러 공급이 충분하지 않자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르죠. 즉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북한 데이터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의 달러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달러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달러를 갖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달러를 가서 사면 되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의 장점은 수수료가 낮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수수료가 낮은 대신 그거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거래소로 가져가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지 스테이블 코인이 더 편리하다, 우월하다라는 이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항상 가상자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가정을 한 다음에 그 가정이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의 끝에 남는 경우라면,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오케이를 상황이라면 유리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테더가 하나가 있으면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1달러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지금 환율이 얼마죠? 1,400원으로 바꿀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 마지막 거래단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쓰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원화나 달러로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에서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고요. 간단한 가상자산 거래의 88%가 쓰이고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점유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그냥. 그래서 총 2,340억 달러 중에 2,333억 달러가 이제 그 USD 발행량 기준으로 있고요. 종목수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 방향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라 그냥 정리만 해봤습니다. 미국은 CBDC는 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유럽은 반대입니다. 미카가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었고요. CBDC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병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그보다 더 나가서 CBDC는 적극적이고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BDC 사업을 중단을 했죠. 프로젝트 한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CBDC를 되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용처가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쓰거든요.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말이 되는 거냐라고, 디지털 원화 패권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뭐에다 쓸 것인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근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다가 거래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하자, 이걸 넣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도대체 누가 쓸 거냐의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비트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대신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원화로 받을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스타벅스에 3,000몇백억을
무이자로 빌려 이게 무이자거든요. 결국 무이자로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 발행업자들이 수익을 얻는 건데 우리가 스타벅스에 돈을 그렇게 빌려주는 이유는요. 1+1 쿠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간 난 이걸 그들의 매출로 쓸 거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 자동 충전했을 때 1+1 쿠폰을 받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공 요인은 용처입니다. 용처.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정부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역 화폐랑 연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만약에 지역 화폐로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말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대충 다 된 것 같습니다. 핵심은요. 제가 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막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진솔한 말씀도 더해주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지금 현황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코인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선명한 시각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발제를 소개드리죠.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이청우 운영총괄께서 함께해 주시겠고요. 가상자산의 금융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의 운용 총괄을 맡고 있는 이청우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가상자산 수탁 회사에 오기 전에 그 은행에서 한 14년 동안 수탁, 신탁, 그다음에 자금 운용, 자금부 이런데 전통 금융의 업무들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그런 거를 업무를 하다가 가상자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가상자산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거래소가 아니라 왜 제가 이제 수탁 회사를 갔는가? 그때는 수탁 회사라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막 신생이었고, 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가상자산도 그 당시에는 이제 거래만 하고 있지만 금융화가 될 것이다. 은행의 금융 상품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카피가 돼서 그 금융화가 될 것이고 그 금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탁 기관의 업무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이하게 그 당시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수탁 가상자산 수탁 회사로 이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뭐 10여 년 됐고 그다음에 뭐 거래소들도 10년 이상의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어느덧 그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도 글로벌 자산 랭킹에서 보시면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위의 금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1위의 금이 3.4경이고요. 뭐 엔비디아, 은에 바짝 뒤이어서 비트코인이 오를 정도로 가상자산에 조금 가치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기존 금융상품이나 비트코인 관련한 이제 담보, 신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화되면서 신용 대출, 결제, 무역에까지 조금씩 지금 현재 뭐 활발히 이루어졌다, 뭐 진행됐다는 건 아니고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도권 금융으로 이제 들어온 거에 이제 결정적인 사실은 계기는 미국 현물 ETF 작년 24년 초에 나왔던 현물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ETF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면서 결국 출시가 됐고 일주일 만에 이제 블랙락의 그 IBIT는 이제 1 빌리언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현재 143 빌리언 달러 한 200조 정도 되죠. 전체 그 미국 ETF 시장의 한 1% 정도 됩니다. 네, 그게 상당히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새로운 이제 가상자산 뉴 에셋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상자산이 1년 반 만에 이제 1% 정도의 이제 비중을 갖게 된 거는 굉장한 이제 좀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그 ETF 현물 ETF를 시작으로 조금 여러 가지 금융 시장에는 좀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최근에는 뭐 솔라나 도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요. 상품적으로는 ETF뿐만 아니라 이제 ETFP 관련한 그 뭐 ETN이나 선물 옵션 오늘 뭐 주된 주제이기도 한 스테이블도 약간 상품화 STO 그다음에 담보대출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제도들도 기존에 제가 이제 나온 지 한 3, 4년 됐는데 굉장히 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 그 동안에 있던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많은 부분 뭐 법안들이 진행이 되고요. 국내에서도 그동안 미뤄져 왔던 기본법이라든가 2차 입법들이 여러 가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이제 법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이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계라고 저는 보는데요. 회계적으로도 23년에 그 국내에도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이 마련이 됐고요. 미국도 저 SAB 1, 2, 3이 이제 철폐가 되는 등 좀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회계적인 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이제 투자가 조금 확대가 됩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제 일부 주에서 연기금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401k 퇴직연금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또 두드러지는 게 그 DAT라고 해서 가상자산 뭐 주로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 솔라나도 나오긴 했는데요. DAT 그 디지털 에셋을 전략으로 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관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물론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통화 채택한 얘기지만 올해 초에 그 미국에서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좀 인정을 했고요. 뭐 말씀드린 결제 송금 등의 그 스테이블 관련한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여러 가지 뭐 해외 사례가 있겠지만 미국하고 가장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저희 특히 규제 당국에 관심을 갖는 미국하고 저희를 비교해 보자면요.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친가상자산 정책을 많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측근들 저희 우리나라에 그저께 온 그 트럼프의 그 아들들처럼 가상자산 친화적인 사업들도 많이 확대를 하고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EC도 기존의 그 여러 가지 리플이라든가 이런 소송들이나 이런 조사들을 종료를 하고 최근에는 가상자산 ETF를 상장을 할 때 개별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하던 거를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해서 이 기준에만 되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AT 기업들 비트코인을 DAT도 올해 그 스테이블만큼 많은 저희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슈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뭐 재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익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상자산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러한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되고 있고요. 몇 개 회사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많이 좀 친화적이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은 좀 자생적인 발전을 허용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국내는 현재까지는 좀 가상자산 관련법 최근에 발의되긴 했지만 장기간 특검법 이외에는 부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례로 저는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은행에 있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출이 힘듭니다. 은행원이었을 때 그 대출과 가상자산 사업자일 때 대출이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업계도 계속 이제 그레이 존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행정 지도 혹은 이제 일선의 구두 전달 이런 걸로 인한 이제 업계 혼란들이 몇 년간 지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그 법이 없다 보니까 회계도 이제 작년에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못 하고 있었고요. 기관 법인이 없다 보니까 개인 위주의 시장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저희 나라가 좀 선도적이고 좀 많은 거래소들도 이제 글로벌에서 좀 입지가 있었는데 많이 이제 유동성도 약화지고 해외 의존도도 많이 심화된 현재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물 위주의 거래만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해지 수단이 없고요. 현물 위주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빈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기간이 조금 오래 되긴 했지만 조금 시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그 금융위원회와 이제 금융감독원의 그 관련 전담 주무기소가 설치됐습니다. 이용자 보호법이 24년도에 7월에 입법이 돼서 발효가 되면서 관련한 기구들이 설립이 됐고요. 물론 이제 저쪽 표는 저희 지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으로 물론 바뀔 모양입니다. 예, 뭐 안도 나온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담 기구가 그 전까지는 누구 거냐, 나도 모르겠고 너도 모르겠고 알아서 해라. 대신 잘못하면은 혼난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명확한 이제 저희 주무 기구가 생겼고요. 보시면은 21년도 특근법 최소한의 이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기준이 있다가 조금씩 생겨 나가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기본법이나 뭐 관련 법안들은 계속 발의돼서 원래는 뭐 올해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무 쪽으로도 가상자산 과세가 뭐 2번 유예됐지만 과세가 될 거고 최근에는 이제 카르프라고 해서 국가 간의 이제 가상정보 교환 체계 즉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 니들이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이득을 냈고 이런 것들을 국가 간에 왜냐하면 이제 국내끼리는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글로벌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이제 정보 교환이 과세에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런 교환 체계를 한 40여 개국이 같이 협정을 맺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표고요. 최근에 뭐 요게 전부는 아니고 이게 추가로 더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법안이 나왔고 지금 좀 검토 중이다. 너무 뭐 행복합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뭐 어디 그레이 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법안이 생기고 뭔가 기준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좌측이 아까 말씀드린 법인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법인의 단계적 허용을 가이드라인을 지금 당국에서 제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명문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었고요. 뭐 회계적으로도 뭐 생기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실명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거래를 못했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일단 허용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현재 지금 시작돼 있고요. 1단계는 매도 관련해서 만 가능하게 해 있고 2단계가 이제 전문 투자자, 상장 회사 이런 회사들이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바로 즉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단계 시행이 된다 해도 그 안에는 저희가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해보고 하면 여러 가지 지금 내부 통제라든가 리스크 관리의 표준화, 그다음에 세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갖추라고 많이 엄격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이 허용된다 해도 그런 회사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거래는 조금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래도 관련된 것들이 갖춰진다면 DAT도 나오고 하는 현재 상황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내년 정도에는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법인 거래들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인들이나 기관이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 문제점인 되게 이제 유동성이 얕고 해외 의존도가 심한 상태인데요. 공공들이 좀 완화되고 그래도 지금 요즘엔 좀 많이 나아졌지만 김프라든가 이런 문제점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규제나 이런 전반적인 사실은 금융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조금 세부적으로 금융 상품 다양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 쪽에 가장 이제 와닿는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ETF입니다. ETF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그 뒤에는 조금 좀 수월하지 않을까. ETF가 나오면 사실 금융화에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다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파생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IBIT의 ETF 모형이고요. 조금 기존 회색 부분은 기존의 이제 레거시 이제 펀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붙어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그다음에 PB, 이제 기존 금융과 이제 결합한 형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아닙니다.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POC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한 이제 저희 쪽에서 운영이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하는 방향이고요. 마찬가지로 회색은 이제 기존 금융의 펀드고 초록색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새로 시작된다면 새로운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참가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미국은 이제 펀드에 직접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코인베이스가 붙어서 같이 계약 관계를 맺는다면 저희는 이제 신탁회사라고 불리는 이제 수탁 은행들의 이제 재위탁 형태로 따로 이제 그 재위탁 형태의 별도 참가자로 이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뭐 추정입니다. 예, 현재 뭐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결제 및 이제 무역 송금 쪽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거 뭐 스테이블 코인 뭐 K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제 USD가 되겠죠. 많은 사실 가상자산 제가 여기 시장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비트코인 그래서 효용이 뭔데 어디다 쓰는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 사실은 가치 저장 수단 외에는 사실은 없었던 게 맞습니다. 예. 가치 저장 금,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했죠.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사실은 여기는 이제 엔드 유저 쪽에서 실제로 많이 느끼고 저도 주변에서 좀 많이 봅니다. 예. 수수료 낮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다 지금 알고 계시는 거고 저는 또 은행에서 이제 외환을 했었거든요. 송금할 때 돈 보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적인 이슈는 있겠죠. 예. 그리고 바뀌어야 될 규제들도 많을 거고요. 하지만 가장 이제 긍정적인 분야는 쓰는 이제 엔드 유저가 효용성을 느낀다는 거. 예.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이제 기사에서 이제 발췌한 것들이고 추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커스터디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특이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커스터디 회사로 온 이유가 결국 금융화가 되고 금융화에는 커스터디가 꼭 필요하다. 그런 전망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를 일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금 시중은행들 5군데가 전부 지금 수탁회사하고 지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 계좌를 이제 허용해 줬죠. 그거는 이제 계약입니다. 거래소와 은행 간의 이제 계약이지만 수탁 회사랑은 실제로 지분을 투자해서 참여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신한농협, 뭐 국민, 하나우리 이제 5대 시중은행이 다 지금 참여한 형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인 계좌 시장이 죄송합니다. 커스터디가 이제 어떻게 이제 확대가 될 것이냐. 기존까지는 되게 긴 겨울을 견디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발전할 것이냐라고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법인 계좌 시장 아까 말씀드린 이제 2단계, 3단계가 이제 열리면서 상장사 중심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예, 상장사 중심으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현재 저희 회사도 이미 한 100여 개의 법인 계좌가 온보딩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DAT 회사들 우리 그 DAT 회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 주가를 봐도 DAT가 굉장히 좀 주가 부양에 효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ETF 시장이라고 제가 뭐 그냥 단편적으로 적어놨는데 사실 ETF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금융시장, 금융 상품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될 거고 현재는 그 특별한 이제 규제 없이 좀 잡초처럼 이제 컸다면 기존에는 이제 이후에는 이제 법이 발생이 되면 제대로 된 이제 토양 위에서 좀 잘 제대로 된 그 금융 상품들이 좀 은행의 금융 상품들이 많이 카피가 돼서 혹은 이제 같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좀 발달을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커스터디의 역할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을 대입해서 예상을 해본 게 있는데요. 뭐 해서 뭐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쪽 뭐 한 미국 시장 1% 정도니까 저희 1% 대입해서 성장률이랑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한 10조 원 내외 정도라고 ETF 시장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기타 이제 다른 금융상품 시장이 생긴다면 사실은 수십조 원의 좀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분리보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요거는 저희 쪽 이제 뭐 비전이죠. 예, 실제로 그런 거 아니고 거래소 가상자산 규모가 한 114조 원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중 일부를 이제 제 3자에게 좀 분리 보관을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거래소 집중화, 뭐 권한 집중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리를 한다고 하면 수탁사 너희한테 맡기면 너희가 업비트보다 더 안전하니?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하는데 앞에 이제 저희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그 금융 지금 회사 수준으로 많이 요구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내부적으로는 지금 기존 금융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조금 더 금융화에 관련한 가상 자산 전체에 대해서 조금 크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요 발표를 하면서 한번 이제 새로운 뉴 에셋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 자산이 새로운 뉴 에셋 클래스로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금융화 되는지를 한번 초창기부터 이제 지켜보신다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어떻게 좀 기존 금융과 맞춰서 같이 성장을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총괄님 감사드립니다. 자, 가상 자산의 금융화라는 주제로 보다 넓은 시각으로 또 여러 의견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소중한 인사이트 되셨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발제는 나이스 신용평가 이정현 수석 연구원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역시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주제일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쟁점과 신용평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스 시용평가에서 한 2013년부터 이제 시용평가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현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제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쟁점과 이제 시용평가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시용평가사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부채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통 부채 사이드에서 그 중에서 주로 뭐 채권 쪽을 이제 주로 시용평가를 하는 이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채권에 대해서 적시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를 이제 등급으로 공시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보기 때문에 주식과는 다르게 좀 더 보수적인 좀 뷰를 갖고 있고, 저희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 도입 추진 중인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결국 금융기관의 어떤 사업 구조나 결제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용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해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좀 금융기관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쟁점과 이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설명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아까 뭐 홍기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해외 스테이블 코인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입 검토 중인 이제 국내 스테이블 코인과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이제 법안 진행 현황이나 이런 것 등을 포함한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 추진 경과와 이제 도입 시에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특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될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고 활성화된 상황을 이제 전제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금융업권별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배경입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통화 등 기준 자산에 연동돼서 어떤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블록체인에서 실시간 결제 정산이 가능한 디지털 토큰으로 어떤 최근 디지털 자산 시대에 부합하는 지급 결제 인프라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통화 주권 확보, 지급 결제 인프라 혁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보안 수단, 그다음 디지털 경제 대응력 제고라는 어떤 정책적인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 사용 중인 주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도입 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 코인 10종의 시가총액은 총 2,308억 달러이며 이 중 2021년 초에 270억 달러에서 매우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목적은 결제보다는 가상자산 거래나 디지털 자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의 약 90%가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에 활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의 80% 이상이 USDT 및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적 효율성과 어떤 수수료 절감 등의 이점을 기반으로 국가 간 송금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가상자산 생태계를 벗어난 실물 경제 영역에서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USDT, USDC 중심의 어떤 수요를 분산시키고 통화 주권 방어나 원화 활용도 제고라는 어떤 정책적인 목적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글로벌 사례와 비교할 때 활용 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는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기반으로 원화를 이제 직접 입금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어 업비트 등의 이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원화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선으로 활용될 요인이 크지 않아 실물 결제의 결제선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해지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이와 연동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자체 보유하려는 요인이 존재합니다. 반면 원화는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의 보유 수요가 제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 국내 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SDT나 USDC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지급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물 결제와 송금 등 지급 결제 수단으로 실사용되는 사례는 아직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도입 추진 경과와 도입 시의 영향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2025년 들어 어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한 제도화 방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융당국도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국내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협의체를 이제 구성하는 등 민간 부문 참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입법 측면에서는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법안에 규율하였으며 그 밖에 발행 및 유통 요건, 어떤 발행자의 자기자본 규제, 환불준비금 보유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무위원회 심사 및 공청회, 어떤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2025년 7월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의원과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런 한정된 법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가상 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데 반해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율한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비교하여 양 법안 모두 인가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의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화하고 준비 자산의 요건 및 어떤 상환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자 지급 측면에서 안도걸 의원안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어떤 보유와 관련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김은혜 의원안은 이자 지급과 관련한 금지 조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투기용으로 변질되거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로 이자 지급의 찬성 쪽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기에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자 지급 조항에 대한 이런 견해 차이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도입되고 활성화될 경우 어떤 소비자, 사업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구조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기존 원화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결제 중개 단계가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결제 수수료가 절감되고 24시간 실시간 송금이 이제 가능해지며 실용성과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실시간 정산에 따라 운전자금 회전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수료 문제로 인해서 어떤 수용이 제한적이었던 오프라인 기반의 소액결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포스 단말기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으로도 가맹점 등록과 결제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어떤 노정삼, 영세상인, 소형상점 등 오프라인 기반 소매 사업자의 어떤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있어서는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예금 기반과 중개 기능의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은행 예금 기반 축소 및 어떤 중개 기능의 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재무 구조와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신규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결제 및 발행 관련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되고 디지털 전환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글로벌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상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및 결제 등의 이점이 있어 사용에 이점이 있는 반면에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지급 결제 인프라가 고도화되어 있어 어떤 결제를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명확한 체감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어떤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는 속성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 수단이 되기 어려우며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과 관련하여 경제적 혜택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가 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처가 광범위하고 신규 산업 및 플랫폼으로의 확장도 용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편의성이 높아 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노력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적인 결제선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들을 좀 충족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내 활용도와 지속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발표가 이제 잡히고 나서 지금 일부 좀 장표들을 이제 좀 더 추가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선 전라북도 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입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의 경우 우선 도내 주요 산업 구성을 이제 고려하여 어떤 관광 및 식품과 관련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의 연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청 이제 발표 자료 기준으로 23년 기준이긴 한데요. 이제 지역 내 총생산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업 비중이 전라북도는 62.3%로 아마 제주, 강원 다음으로 타 지역 대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북은행의 경영 공시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제조업 여신 비중을 봤을 때 2024년 말에 8% 수준으로 여타 지방은행들이나 시중은행들이 20%에서 30%대를 이제 상회하는 점을 감안하면 여신 비중으로 고려해봐도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제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약 9,900만 명에 이제 달하고 있고 이 중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점차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어떤 서비스업에 집중된 사업 구조와 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관광 및 시금을 포함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연계하고 사용 시 어떤 경제적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발행자의 계산으로는 이제 경제적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부 및 지자체의 재무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요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어떤 핀테크 기업의 결제, 교환, 환전과 관련한 어떤 기술적 솔루션 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이제 금융업권별 신용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는 이제 가시화됨에 따라서 향후 실제 발행과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업권별 수익 구조와 사업 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은행, 핀테크,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가 발행 주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들 기관이 스테이블 생태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크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가 형성될지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결제를 기반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되고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하고 비즈니스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업권별 신용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은행입니다. 은행은 우선 전통적으로 작은 공급자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고
이 받은 예금을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어떤 예대 마진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송금 및 결제와 같은 자금 이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고 있어 주로 이자 수익과 수수료 수익이 은행의 주요 수익 기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사용될 경우 은행의 기존 사업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 지위를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영향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발행자가 아닌 어떤 준비금 수탁 기관의 역할에만 머무를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확산에 따라 기존 예금 기반에 대한 잠재적인 축소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통상적으로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안전한 형태로 보유해야 하며 이 준비금은 은행 예금과 구분되어 자체 운용이 제한되는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준비금은 은행이 임의의 대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행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단기국채나 중앙은행 예치금, 요금을 예금 등 고환금성 자산으로만 운용되어야 합니다.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발행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며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확산되면 해당 준비금만큼 기존 은행 예금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수신 기반 축소 및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출 여력 축소는 이자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특히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한 은행업 특성상 예금 유치를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요인이 있어 이는 결과적으로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하락시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송금 및 결제 영역에서 수수료가 싼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어떤 저렴한 서비스와의 경쟁이 좀 불가피해지면서 기존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수탁을 통해서 일부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이자 수익 감소를 포함한 수익 규모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준비금 운용 수익이나 수수료 수익 확보를 통해 수익성 저하되는 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떤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 지위 획득을 통해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디지털 금융의 어떤 표준과 그 시스템 구축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준비금은 안정성과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초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어 준비금을 통한 운용 수익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준비금 운용 수익은 어떤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어 은행의 전반적인 이자 수익은 감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어떤 국가 간 결제 및 송금 수요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은행의 예수 기반을 축소시키고 대출 여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지 획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결제와 정상 과정에서의 중개 단계 축소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고려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신용카드사의 그 수익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신용카드 결제는 어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일반적으로 벤사,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피지사가 그 해당 거래를 신용카드사에 보내서 신용카드사가 해당 거래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인 결과는 다시 벤사 또는 피지사를 통해 가맹점으로 전달되는데요. 이후 신용카드사는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가맹점에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전체 결제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사뿐 아니라 벤사, 피지사 등 다양한 중개 기관들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구매자와 가맹점 간의 여러 중개 단계를 축소하는 한편 거래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 절감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기존의 카드 결제보다 선호할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확산될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한 결제 금액이 감소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역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신용카드사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전에 준비금을 예치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와 유사한 속성을 가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제 당사가 이제 조사한 결과 국내 신용카드 업권 내의 어떤 체크카드 수수료 수익이 약 1.1조 원으로 전체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약 10% 내외, 전체 영업 수익의 약 5% 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강소로 인해 영업 수익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대비 평균 한 30%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영업수익의 감소폭보다 더 작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신용카드 업권 전체에 어떤 사업 기반이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토큰 증권 때문인데요. 토큰 증권은 어떤 다양한 비정형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소액 단위로 거래, 유통할 수 있도록 구조한 어떤 디지털 증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토큰 증권 시장의 확산과 맞물릴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과정에서 효율적인 결제 및 정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주간, 어떤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자산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 어떤 주식 채권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다양한 비정형 자산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이제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토큰 증권과 관련한 법 제한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수익 모델에서 창출 대비 토큰 증권과의 연계 수익 비중은 높지는 않을 전망이나 그래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 영역 확대나 수익원 확보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사에서는 중립적입니다. 캐피탈사는 지급 결제하는 거리가 먼 자산담보대출 중심의 어떤 대출이 주력 사업으로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이제 저축은행의 경우에 은행과 유사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실시간 송금 결제가 가능한 저비용 디지털 현금 수단으로 인식될수록 저축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핵심 자금 조달원인 예금의 유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 금리를 어떤 상향 조정할 요인이 높아지며 이는 이자 마진을 축소시켜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유동성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도입은 금융권 전반의 어떤 구조적 변화를 이제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권별 기회와 도전 요인이 병존하게 됩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은 우선 예금 유출로 인한 수신 기반 약화와 조달 비용 상승, 이에 따른 순이자 마진 저하 등 수익성 측면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영향이 부정적입니다. 다만 은행이 발행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금 운용 수익이나 신규 수수료 수익원 확보를 통해서 수익성 저하폭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업의 경우 구조적으로는 이제 수익 구조를 위협할 수는 있으나 국내 신용카드 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전에 준비금을 예치해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체크카드와 이제 유사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체크카드의 수수료 수익이나 이익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신용카드 업권에 대해 스테이블 코인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디지털 결제 정산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신규 수수료 기반 수익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영역의 확장이나 어떤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파악됩니다. 캐피탈은 이제 주력 사업이 자산 담보 중심의 이제 대출 상품으로 영향이 낮아 중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기의 분석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나 좀 가정이긴 하지만 결제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현재 어떤 도입 추진 중인 국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많은 어떤 요소나 특성들이
미확정된 상황으로 향후 도입 과정에서 세부 특성들이 확정되어 감에 따라서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의 어떤 방향과 정도는 얼마든지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하여 제도화 경과나 발행자산 정대상, 실제 사용 확산 수준이나 업권별 대응 전략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을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요소들을 금융업권의 신용평가 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희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 수고해 주셨던 홍기훈 소장님, 그리고 이정우 운영총괄님, 그리고 수석 연구원님 역시 자리에 착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좌장으로는 정부 카카오 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센터 한동욱 센터장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상 위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5년 전부터 밀고 있었던 이론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이제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현실 세계가 있는데, 끊임없이 현실 세계는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데이터화하고 그걸 디지털화해서 뭔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고 있죠. 대부분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공습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좀 그런데 공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세계와 가치를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우리 현실에 명화가 있으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NFT라고 하는 non-fungible 토큰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은 무한하게 반복해서 그거를 복사할 수 있는 강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강점을 없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현실같이 하나만 존재하는 걸 만든 게 또 NFT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 세상에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놀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이용권 같은 입장이다.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해서 놀다가 나중에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는 뭐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이런 걸 바꿔가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먼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전체적으로 공통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질문은 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도입하는 게 필요한가? 사실 이제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현실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디지털 세계와 나중에 가상 세계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로 보이는 뭐 지니어스 법안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점에서 한국은 결국 원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듭니다. 홍기훈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주시다니 지금 아마 가장 핫한 그 주제가 아닐까 싶고요. 짧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처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디지털 원화 패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경제학자다 보니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이슈보다는 과연 우리가 우리 경제나 산업 내에서 이 물건이 필요한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가 사실은 굉장히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이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순서대로 이렇게 되죠.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전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긴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일단 기존의 원화 자체가
달러랑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공격용 아니고 방어용이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향후에 이제 쓰임에 대해서는 저도 원화 자체가 이제 법정 화폐인 원화 자체가 국제 금융에서 좀 취약하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기타 다른 결제 수단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용처의 이제 확보, 개발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된다고 하면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굳이 뭐 안 쓰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이제 다변화, 다양화 추세에 있어서 그래도 KRW 스테이블 코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정현 연구원님.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일차적인 목적은 우선은 이제 통화 주권 방어인데요.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달러를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원화를 사용을 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원화의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점점 통화 주권이 약해지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후에 어떤 이제 디지털화가 더 진행될수록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수단으로 좀 결제나 뭐 청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산이 이제 생길 텐데, 그때 이제 다른 나라들이나 이제 달러 스테이블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그런 결제 수단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 수단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솔직히 활용처나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정적이고 좀 활성화되기까지는 당연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최소한 어떤 방어하는 수단만을 미리 구축해 놓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선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동일하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귀가 번쩍 뛰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홍기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쓸 거냐. 이제 그 말은 굉장히 모두 다 와닿는 얘기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전북 도도역이 위치한 곳에 지금 저희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 화폐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발행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리 한 두 분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정현 연구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이제 지역에서 그런 지역 화폐로 발행했을 때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했을 때하고의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떠한 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기훈 소장님. 지역 화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더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대답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범용성을 추구를 하는데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디지털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유의미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따지면 이미 지역 화폐는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우리의 결제 수단은 다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은 하나, 장점을 꼽자면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각 지역의 지역 화폐들을 똑같은 프로토콜 내에서 똑같은 플랫폼 내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만들 수 있는데 표준화를 시키는 장점은 그거죠. 문제는 이 표준화가 장점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지역 화폐들 간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표준화가 의미가 있는 건데 지역 화폐들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목적성과 이 용처와 수단이 섞여서 얘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우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분명히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역시나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지역화폐에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과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의 문제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거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화폐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따로 전북도에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정현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지역화폐와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스테이블 코인의 그 전북도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 지역 화폐의 어떤 대체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대체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과 비슷하긴 한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사용하는 거는 조금 좀 서로 좀 대체된다는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면 지역 화폐의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 지역 화폐가 사용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덜 사용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조금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했을 때 조금 제 생각인데 좀 다른 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는 주로 이제 지역 내 자국민들의 이제 사용 측면에서 이제 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좀 KYC 측면만 좀 보완한다면 좀 더 이제 자국민만이 아니라 좀 외국인까지 좀 더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활용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맞게 디지털화 된다 그러면 룰을 적용해서 뭐 어떤 업종에 어떤 것은 자동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하고 주신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분이 전북에 방문했을 때 물론 이제 그게 용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물론 일부분은 또 활용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주제였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그 사실 관심 있었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금 레벨을 조금만 올려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청호 본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 디지털 자산 수탁이라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자체도 사실은 이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이정현 연구원님도 그런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의 은행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이런 이제 그 파이낸스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미래를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론에 가서는 은행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은행은 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금융과 가상자산의 결합은 사실은 방향은 이제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변화를 할 것이냐. 일단은 가상자산 회사가 기존 금융처럼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 금융 상품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의 에셋까지 다룰 것이냐. 이제 그거는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향후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호 접점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시장 뭐 동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은행들이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수탁에 대해서는. 그래서 향후 어떤 방향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은행 쪽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기존의 그 인터넷 뱅킹들이 은행처럼 이렇게 쭉 커졌듯이 저희도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또 다른 이제 금융이 될까에 대한 이제 뭐 방향성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확실히 접점은 높아질 거고, 은행은 또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또 잠깐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은 여러 가지 그냥 에셋 중에 하나입니다. 가상자산이 아무리 커져도 그 아까 ETF 시장도 말했지만 실제 기존의 이제 전통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은행이 필요 없어지거나
혹은 뭐 은행이 그 역할을 다하거나 뭐그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다들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물론 한국 정부가 왈가왈부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선호도들이 있으시죠. 뭐 트럼프 정부가 뭐 너무 그런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디지털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트럼프를. 트럼프 지금 당선되고 나서 대부분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단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그러한 패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니어스 팩트 법안에서 보는 미국의 어떤 T빌이라고 하는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결국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프로모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 그러한 이제 주장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주장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가상 자산 그 다음에 디지털 코인 플러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나을지 한번 이제 그런 방향성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기훈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인간의 감은 위대하다. 이상하다고 느끼면 이상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합니다. 음모론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음모론이 저까지 들어올 리가 없어서요. 내가 아는 음모론은 맞을 수 없다 정도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상식적인 수준의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응이요.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를 비용과 분석을 따져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답은 사실 내기 굉장히 쉬운데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비용과 효용을 따져보면 지금 다들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금방 답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모르겠지만 점차 이제 확장을 해서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도 커지면서 이와 연관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확장되고 이게 점차 확장돼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의 어떤 뭐 국채 발행이든 달러 패권 강화든 이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게 결국 확장되는 게 점차 필연적인 결과라면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제 생각엔 그나마 이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는 거에 대응해서 어쨌든 저희도 국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거를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용처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혜택 그리고 어떤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최대한 좀 사용을 많이 해서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사용 비중 확대에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나마 유일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스테이블을 볼 때 느낀 게 제가 은행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합수표 약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초창기에. 사실 자기합수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예. 근데 어디 은행에서는 자기합수표를 발행을 하는데 우리 은행에서는 발행을 못 해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상자산에서 봤을 때 이미 뭐 튤립 얘기 너무 많이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튤립 버블 아니냐. 근데 이제 거의 한 10몇 년이 지났죠. 예.
2009년에 나왔으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상자산 볼륨도 이제 워낙 커졌고 정식적인 이제 자산으로도 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이제 금융화가 되는 과정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고, 조금 우리가 좀 더 건전하고 좀 안정, 가상자산의 안정이라는 단어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건전하게 그렇게 조금 끌고 가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예, 억압하는 것보다는. 트럼프도 약간 초창기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 가상자산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많이 스탠스가 바뀌었죠. 정권도 바뀌긴 했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건전한 육성으로 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방향성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비트코인이 뭐 거의 2억을 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계속 물어보는 질문들이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뭐 하는 데 쓰냐,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러한 가상자산 자체가 금융화되는 그런 것으로 갈 것이고, 그걸 합리적인 상황으로 생각해서 결국 그 자체를 어쨌든 적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자, 저희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이야기가 많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금융혁신 세미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좌장님 그리고 연사님들께서는 사진 촬영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앞쪽으로 도열을 해주시고요. 아울러 참석자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로비에 저희 소정의 기념품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선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